드디어 나왔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번에는 단순히 그냥 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차 때는 정말 뜨거웠는데요. 무려 전 국민의 90% 이상인 4,600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마트가 북적이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국민 지원이라는 말이 어울렸는데요. 하지만 이번 2차는 다릅니다. 누구나 받는 게 아니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리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지, 우리 가족은 기준에 해당될지, 받는다면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지. 이번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자산 보유 여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혜, 사용처 확대와 부정 사용 단속, 이 모든 조건이 얽혀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사용처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 놓치면 단순히 10만원 손해가 아니라 생활 정보에 뒤처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와 2차 무엇이 달라졌나?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정말 파격적이었는데요. 조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 국민 대상이었죠.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신청했고 실제로 4,554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청만 하면 거의 누구나 받을 수 있었으니 사실상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재정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준을 세부화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상위 10%에 해당되는지, 누가 90%에 속하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죠. 건강보험료가 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만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물론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까지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정하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여기서부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직장인 A씨는 월급이 적어 보험료도 낮습니다. 집이나 차가 있어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시골에 사는 지역 가입자 B씨는 소득은 거의 없지만 땅이나 집이 있으면 보험료가 높게 측정돼 오히려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이번 2차 소비 쿠폰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건강보험료만 보는 게 아니라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별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결국 보험료는 낮지만 사실상 부유한 분들은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선별적 지원입니다. 이게 바로 1차와 2차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형평성 문제는 없을까요? 이번 2차 소비 쿠폰 지급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바로 가구 형태에 따른 불이익인데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제도상 분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1인 가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 은퇴한 70대 어르신이 혼자 사신다고 해볼게요. 소득도 없고 생활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험료 기준만 적용한다고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은 어려운데 제도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인데요. 반대로 맞벌이 가구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으니 보험료도 더 나옵니다. 그런데 생활비 지출을 생각하면 아이들 교육비나 주거비 때문에 실제로는 외벌이보다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벌이 부부 A씨 가정은 남편 한 명의 월급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기준이 충족되어 쿠폰이 지급됩니다. 반면 맞벌이 부부 B씨 가정은 부부 소득 합산으로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기준 초과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는 못 받지? 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때도 이미 제기됐는데요. 그때 이미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했었죠.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산정하여 외벌이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보험료만 보는 게 아니라 가구 상황을 반영해 특례를 준 것입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례 기준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정부 역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지급 기준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구 형태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1인 가구인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라 보험료가 높게 나와도 방법이 있을까? 같은 의문이 생기시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전 사례를 보면 정부가 이런 불합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의 특례가 마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기준 시점인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기준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 같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급 당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는 단순했는데요. 딱 6월 한 달만 기준으로 삼았죠. 그런데 이 단순함이 오히려 큰 불만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달에만 소득이 몰리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한데 마침 6월에 일이 많이 몰려서 한 달 소득이 크게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평소보다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생활이 빠듯한데 단지 특정 달에만 소득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은 것이죠.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파트타임 노동자, 프리랜서처럼 수입이 계절성과 시즌성으로 몰리는 직종에서도 이런 억울함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늘 불안정하게 일하는데 왜 딱 그 달만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거지? 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던 겁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월 평균 보험료 혹은 일정 기간, 예를 들어 3개월 또는 6개월로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용직처럼 특정 달에만 소득이 몰린 사람도 억울하게 탈락되지 않게 되고 평소 소득 수준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번 기준 변경은 단순히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실제 생활과 소득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 특히 중요한데요. 자녀나 손주 세대 중에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기준에서 포함될지 빠질지는 바로 이런 보험료 산정 방식에 달려 있는데요. 결국 이번 변화는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처 확대로 체감 효과가 달라집니다. 쿠폰이라는 건 결국 어디서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처럼 쓸 수 있다고 해도 쓸 곳이 마땅치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니까요. 사실 지난 1차 소비 쿠폰 때 가장 많이 나온 불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쿠폰은 받았는데 정작 우리 동네 마트에서는 못 쓴다는 것이었죠. 특히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불편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사용처가 제한적이다 보니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북 농촌 마을에 사는 70대 김 씨는 쿠폰을 받았지만 동네 작은 마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 결국 차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전남 어촌 마을의 60대 박 씨는 쿠폰을 쓰려 했더니 지정된 가맹점이 없어 결국 사용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오자 쿠폰이 아니라 불편 쿠폰이라는 비판까지 생기기도 했는데요.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소비 쿠폰의 핵심 개선책 중 하나가 바로 사용처 대폭 확대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로마트입니다. 1차 때는
전국 2,200개 지점 가운데 겨우 121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전체의 5%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러니 시골이나 읍 단위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채소, 고기, 생필품을 쿠폰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쿠폰을 들고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다면 그건 단순히 10만원 지원이 아니라 생활에 편의와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로마트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에 지역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쿠폰을 쓰러 대형 마트로만 가야 한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네 가게와 시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함과 실질적 혜택을 느끼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즉, 이번 사용처 확대는 단순히 어디서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민생 대책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 이번에는 절대 안 통합니다. 좋은 제도도 올바르게 쓰이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지난 1차 소비 쿠폰 때가 그랬습니다. 쿠폰을 본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려 현금화하거나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정직하게 쓰는 사람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소비 쿠폰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선 재판매 자체가 차단됩니다. 이미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중고거래 사이트에 관련 지침이 내려가서 쿠폰을 팔거나 교환하려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시 삭제됩니다. 또한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단순히 돌려주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잘못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되고 거기에 더해 추가적인 제재 부과금까지 따라옵니다. 결국 몰랐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반드시 지정된 가맹점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편법으로 현금화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큰 불이익을 부른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쿠폰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 예산이기 때문이죠. 제도가 악용되면 결국 피해는 선량한 다수에게 돌아오고 앞으로 이런 제도가 다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폰은 단순한 현금 대체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공적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 1회 지급합니다. 대상 기준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고 특례 적용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형평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가 제외 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자입니다. 사용처 확대는 하나로마트 대부분 지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장으로도 확대되게 검토 중입니다. 주의사항은 재판매, 현금화 등 부정 사용 시 환수, 제재,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단순히 10만원 지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 생활 체감 효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농어촌과 중소도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용처 확대는 시니어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90% 국민에게 넓게 나눠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복지 정책 전반의 방향과도 연결된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 지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재정 부담이 큽니다. 반면 선별적 지원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힘이 되지만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두 방식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언드립니다. 첫째,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고지서, 가족 구성원별 소득 상황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둘째, 사용처 미리 파악하기. 가까운 하나로마트, 동네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셋째, 부정 사용은 절대 금지. 현금화나 양도는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사용하세요. 넷째, 주변과 정보 공유하기.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정보 접근이 늦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께도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정책 변화 주시하기.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세부 기준이 많으니 추후 발표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쿠폰은 누가 받는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써야 손해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넓게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니어 포커스는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에 꼭 필요한 생활,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